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류중이라고 하고요. 운이 좋아서 인텔이라는 우리 아시죠? 띵띵띵띵 하는 그 CPU 만드는 회사에 저희 회사가 팔렸어요. 그래서 인텔 직원 조금 하다가 네. 퓨처플레이라는 회사를 만든 지 벌써 6년이 됐네요. 10년 뒤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왜 미래 예측을 해보고 싶으셨어요?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을 퓨처플레이로 지은 이유이기도 한데 이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네, 그쵸,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으로 가면 야 복권도 번호를 외웠다가 쓸 수 있고 우리가 10년 뒤를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10년 뒤에 스타 플레이어가 될 회사를 미리 투자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사업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난 6년 동안 했던 일이 스타트업 찾고 투자하고 뭐 키우고 하는 일도 했지만 미래 예측하는 일이 제 직업 중에 하나라서 이런 걸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2013년도에 창업을 한 거죠? 네. 그 당시에 10년 뒤 미래를 예측했으면 지금 예측했죠. 절반이 지났어요. 네. 어땠어요? 무서워. 적중률? 많이 맞은 것 같아요. 마크 앤더슨이라고 유명한 창업가 투자기도 한 사람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아이디어의 신봉자예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프트웨어로 옮기는 일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예측이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하드코어하지만 사람을 대체하는 소프트웨어나 사람을 대체하는 기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고요. 생각보다 더뎠던 거는 하드웨어의 발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커버가 가능한 영역은 제 상상보다 더 빨리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네. 저는 김봉진 대표님 처음 뵌 게 8년 전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 그래 스마트폰으로 배달할 수 있지.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야.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 푸드테크 핵심이 될 거고 뭐 3조짜리 회사가 될 거고 이런 상상도 못 했거든요. 너무너무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니까 저희는 배민에 투자를 못 했지만 네. 관건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였고 훨씬 더 빠르게 그렇죠. 발전했다. 그런데 반면 하드웨어 최근 들어서야 막 로봇 카페 얘기도 나오고 뭐 로봇 키친 얘기도 나오고 뭐 로봇 서빙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게 조금 더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10년 전에 로봇 기술과 지금 로봇 기술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왜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거 보면은 신기하고 그렇긴 네. 한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굉장히 난 회사고요. 난 네.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참 난 회사고 결국은 이제 로봇을 만든다는 거는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산학의 짬뽕이잖아요. 네. 컴퓨터 사이언스는 막 AI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자공학도 그나마 이제 칩의 발전 속도가 되게 빠르다고 했을 때 기계공학이 굉장히 더딘 거예요. 더 좋은 서버 모터를 만들려면 기어박스를 되게 잘 깎아야 돼요. 특정한 기어를 깎는 장인을 찾으려고 일본 시골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인 거예요. 세상이 그 로봇의 발전을 원하는 속도보다 로봇 자체의 발전 속도가 훨씬 느린 거예요. 기계화하거나 뭐 하기 어려운 거예요. 장인의 영역이잖아요. 장인의 영역도 있는 거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강아지처럼 생긴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 보고 와우하지만 뛰어다니는 관절 하나를 만들려면 그건 대량 생산하기 되게 어려운 부품일 수도 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기 되게 어려운 영역이 있어서 물질과 연결된 부분은 생각보다 느리다. 좀 맥주 같은 것도 되게 비슷한 예인 것 같아요. 이걸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중함을 알고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어떤 미래를 예측을 해보고 싶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세 가지 미래를 주로 꼽으셨어요. 이제 하나가 푸드고 하나가 모빌리티고 하나가 이제 가상과 현실의 어떤 뭐 네. 조화, 관계, 뭐 AR, VR 뭐 이런. AR, VR. 왜 이 세 가지를 꼽으셨는지. 10년 전에 제가 이럴 거야라고 예측했는데 제 예상보다 더디게 가는 세 가지 영역이거든요. 로봇은 빠졌네요 아직. 푸드와 모빌리티가 사실은 로봇이죠. 자동차가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로봇이죠. 푸드와 모빌리티를 굉장히 로봇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AI, 뭐 딥러닝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유저가 느끼는 거는 그냥 배민 앱이고 구글 앱이잖아요. 로봇의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는 거죠. 저는 가장 생활에 와닿아 있는 로봇의 어플리케이션은 푸드와 모빌리티라고 생각하거든요. 푸드부터 네. 2029년에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간 중심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 중심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스타트업을 투자를 했는데 밀키트를 만드는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주부님들이 생각보다 요리를 잘 안 하셔가지고 밀키트 사업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피벗을 했는데 뭘로 피벗했냐면 요즘 핫한 저탄고지식을 저탄고지 먹기 힘들거든요. 계속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없어요. 네. 집으로 딜리버리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저는 제가 투자를 했으니까 한 달씩을 끊었는데 인간 사료 같은 걸 먹어가면서 사육을 당했더니 몸무게가 쭉쭉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비슷한 식생활을 했더니 지금 1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10kg가 빠졌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살을 빼서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먹는 걸 바꾸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을 바꿀 수 있어요. 유중이라는 사람의 몸은 우리가 신체 검사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성분의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좋아져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기술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음식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서브스크립션 할 수 있는 기술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개를 조합하면 구독형 음식이 대세가 될 것이다. 구독형 개인화된 음식. 개인화된 구독형 식사.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만 봐도 7순이 넘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음식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많이 사드시거든요. 고령화가 되게 빨리 진행될 거잖아요. 노인 인구들이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려면 누군가는 이분들 식생활을 책임져야 되고 이분들은 건강도 챙기셔야 되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고령 인구들이 개인화된 서브스크립션형 음식에 굉장히 큰 소외자가 될 수 있죠. 뼈 튼튼해지는 거 잡아주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질환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고혈압, 어떤 분은 당뇨. 환자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당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당뇨에 오히려 안 걸리실 수 있도록 이런 식생활을 추천드립니다 해서 그냥 미리 날아올 수 있죠. 또 하나의 대세는 제가 보기에는 합성식품인 것 같아요. 세포를 랩에서 배양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요. 플랜트 베이스드 육류, 그러니까 고기인데 사실 그 식물로 만드는 거죠. 포트폴리오사 중에 있지 않나요? 있어요. 더 플래닛이라고 네. 굉장히 훌륭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지금의 축산업은 굉장히 한계 상황이거든요. 동물을 먹여가지고 소를 키우고 그걸 도축해서 잡아먹는 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음식을 하면 건강해. 이런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최적화된 식생활이라는 거는 오히려 연구실에서 제조하는 게 훨씬 더 옵티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계란 알러지가 있어요. 근데 나는 계란 맛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알러지 성분을 뺀 계란을 만들면 되겠죠. 사람이 추구하는 욕망은 사실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욕망이거든요. 건강해지고 싶어 하는데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건강하고도 맛있는 거를 우리가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랩노시 같은 한국의 회사들은 아예 극단적으로 이것만 타먹으시면 한 끼 영양소가 다 해결돼요. 진짜 인간 사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시장에 나왔고 팔리고 있다는 거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 컨셉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존재하게 된 거죠. 그건 여러 가지 문화의 변화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식생활을 그냥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으로 두고 어떤 식생활을 해도 사회가 용인하는 식으로 많이 진화하고 있고 혼밥 쪽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선택지는 저는 훨씬 더 넓어질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식품들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큰 시대의 트렌드라서 굉장히 많은 자본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게 꺾을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0년 안에 그런 세상에 도착을 하려면은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맞춤 식품을 소비하고 싶다는 트렌드가 한 축이라면 다른 축은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절대로 사람이 1000만 명 단위, 1억 명 단위의 맞춤 식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자동화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맞춤 식품을 주는데 재료를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면 우리가 효용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대체 식품과 맞춤 식품으로 가는 길은 로봇이 셰프가 되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요즘 로봇 쪽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심지어 대기업들까지 참전을 해서 로봇 키친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건 티핑 포인트가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티핑 포인트가 와서 병목점이 생겨서 기울기가 꺾인 산업은 다시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요. 지금 이 트렌드가 사회를 바꿔나갈 것이다라고 강하게 믿어요. 로봇에 의해서 그렇죠. 확산이 될 거다. 치킨을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주문해서 먹는 음식이 치킨이거든요. 사실 치킨만큼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양념치킨을 좋아하고 매운 그렇죠. 치킨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기름에 튀긴 걸 좋아하고 이걸 다 맞춰줄 수는 없다고 지금은 생각하죠. 태용님이 추천하고 태용님 치킨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레시피를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태용 맛은 무슨 맛이지? 그리고 사람들이 먹어볼 수도 있다고요. 푸드의 미래는 패션인 것 같아요. 현재 패션업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푸드업계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패션업계에서 굉장히 큰 혁신이라고 얘기했던 SPA 트렌드가 한 10년, 15년 전부터 나타났는데 푸드에서 최근에 되게 핫한 게 이런 SPA 트렌드. 메뉴를 빨리 만들고 빨리 바꾸고 빨리 실험하고. 근데 이걸 뒤따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대부분의 의류 생산은 아웃소싱 돼가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마케팅하는지 어떻게 맞춤형을 하는지 어떻게 큐레이션 하는지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똑같이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산업의 지용도가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푸드 브랜드보다 네. 푸드를 나한테 전달해주는 그 큐레이터가 훨씬 커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어메이징 브루어지 맥주라서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맥주 선생이라는 데가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맥주를 큐레이션 해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맥주 선생의 큐레이팅 능력을 믿는 거지 맥주 선생이 큐레이팅 해준 어메이징 브루어리의 맛을 믿게 되지 않게 되거든요.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구글이에요. 구글의 검색 실력을 믿지 검색대 나온 결과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필연적으로 소프트웨어와 결합하고 굉장히 큰 플랫폼이 되면 그런 식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어요. 백종원이나 고든 램지 같은 사람들이 더 커지겠네요. 그렇죠. 저는 백종원 선생님이 오프라인 푸드 구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푸드 회사들은 어떤 곳이고 앞으로 돈을 벌
회사들은 어떤 곳인 것 같으세요? 온라인 영역으로 쉽게 파고들 수 있는 플레이어들 중에 강자가 나왔죠. 대표적인 데가 이제 배민. 커머스로 팔리고 있는 제품의 대부분은 ODM이거든요. 직접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흔쾌히 그 제조사들도 ODM을 하는 이유는 많이 팔리기 때문이고, 많이 팔리는 건 큐레이션을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이고, 브랜드 밸류를 만드셨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트렌디하게 사람들이 먹고 싶은 것들을 가장 잘 팔 수 있는 플레이어가 승자라고 생각하는데, 보존이 가능한 공산품으로서의 식품을 팔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배달 식품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쿠켓이나 블랭크TV 같은 데서 치킨을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어떤 테크놀로지가 필요한지 되게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디지털에 친숙한 신뢰받는 큐레이터 이런 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렇죠. 재미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인플루언서 생활하는 것도 미래가 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이 스타트업 정보의 큐레이터잖아요. 퓨처 플레이는 못 믿어도 태형님은 믿는 거지. 제가 이 자리에 태형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를 믿게 되는 거지. 푸드 큐레이션 말고 네. B2B 푸드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B2B 푸드 시장. 저희 퓨처 플레이가 투자한 두 개의 회사가 있어요. 하나는 플레이팅이라는 회사고, 하나는 스낵포라는 회사거든요. 둘 다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냐면 회사의 식생활 문제를 해결해 줘. 스낵포는 우리 간식 되게 많이 먹잖아요, 회사에서. 간식을 회사의 큐레이션에서 서브스크립션 해주고요. 플레이팅은 점심을 서브스크립션 해줘요. 필연적으로 필요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주당 52시간이 됐어요. 52시간 근무를 하는 그 회사에서의 모든 생활은 옵티마이즈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개인한테도 필요하고 회사한테도 필요하거든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을 이렇게 쭉 보면 의외로 먹고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얘를 옵티마이즈하는 걸 테크놀로지로 해결하는 회사들은 미래가 되게 밝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B2B 푸드 사업을 하신다면 OEM 하청으로 큰 회사에 납품하고는 이걸 생각하시지 마시고 푸드 서비스가 필요한 일반 기업이나 스타트업을 고객으로 상정하셔서 서비스를 만드시면 꽤 재밌는 걸 상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